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시지 않지만 이 투자 미팅은 평생에 단 한 번뿐이에요. 어머니도 분명 이해해 주실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는 듯 했다. 배경으로 들려오던 분주한 사무실의 소음, 날카로운 키보드 소리, 다른 이들의 웃음소리마저도 아득하게 멀어졌다. 오직 그 문장만이 내 뇌리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혀 반복해서 울렸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육중한 구식 수화기가 마루 위로 떨어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겼고 뚜뚜 하는 무심한 신호음만이 텅 빈 대청마루에 메아리쳤다. 그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 그날 아침은 지독하리 많지 고요했다. 나는 이현수, 올해 72의 늙은 목수다. 사람들은 나를 소반장이라 부르며 인간문화재에 모내하고 추워주지만 결국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장인일 뿐이다. 나의 세상은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 잡았으면서도 시간을 비껴간 듯한 이곳, 삼청동의 낡은 한옥 안에 있다. 기억자로 꺾인 이 집은 나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고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으셨다. 집의 나이테만큼이나 내 손의 주름도 깊어졌다. 아내 은주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사흘, 고작 사흘이었지만 내게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아내가 없는 집은 거대한 관과 같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것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마루 위에 길게 뻗었지만 그 빛마저도 온기를 잃고 시리게 느껴졌다. 나는 상복을 입은 채 멍하니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다. 삼배로 만든 거친 옷의 감촉이 살갗에 스며들며 내가 상주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웠다. 거실 중앙에는 은주의 영정이 놓여 있었다. 10년 전 우리가 함께 갔던 경주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불국사 단풍나무 아래에서 그녀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현실의 그녀는 이제 내 곁에 없었다. 영정 옆 향로에서는 가느다란 향 연기가 피어올라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아내의 혼이 빠져나가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매일 아침 동이트기도 전에 일어나 찬물을 올리던 것은 아내의 오랜 습관이었다. 찬물이 끓는 소리,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로 나의 하루가 시작되곤 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찻주전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아내가 아끼던 백자 찻잔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아내의 부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아내가 기르던 고양이 달래가 소리 없이 다가와 내 무릎에 몸을 비볐다. 옅은 갈색 털을 가진 작은 녀석은 아내가 길에서 데려온 유기묘였다. 은주는 달래꽃이 필 무렵에 만났다며 녀석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다. 녀석의 따스한 온기가 산벗을 뚫고 전해져 왔다. 나는 무심코 녀석의 등을 쓰다듬었다. 골골거리는 나지막한 소리가 집안의 유일한 생명체의 소리였다. 은주가 떠난 후 녀석도 주인을 잃은 슬픔을 아는지 좀처럼 울지 않았다. 그저 그림자처럼 내 곁을 맴돌 뿐이었다. 나는 탁상 위에 달력을 보았다. 아내의 장례식 날짜가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다. 발인은 오전 11시. 조문객들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다. 어젯밤 늦게까지 장례식장을 지키다 새벽에 들어왔지만 아들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얼굴만 비추고는 밤늦게 돌아갔다. 피곤해서일까? 아니면 너무 큰 슬픔에 잠겨서일까? 아들은 내내 말이 없었다. 나는 그저 아들이 어미를 잃은 충격에 힘들어하는 것이라 믿으려 애썼다. 하지만 기다리던 전화는 오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추가 좌우로 흔들리며 초침 소리를 냈다. 똑딱 똑딱.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조여왔다.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나였다. 어쩌면 너무 바빠서 연락할 겨를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들은 언제나 바빴다. 인공지능 부동산 플랫폼인가 뭔가 하는 어려운 이름의 사업을 한다고 했다. 나는 아들의 일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저 제 앞가림을 잘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대견하게 여겼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익숙한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울린 후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희미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아들의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은 슬픔에 잠긴 아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동감과 야망으로 가득 찬 젊은 사업가의 것이었다. 아들아, 이제 곧 시작이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잠겨 있었다. 나는 아들이 내 목소리에서 슬픔과 기대를 함께 읽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아들은 그러지 못했다. 아니, 그러지 않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은 정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이 내 어미 발인 날이다. 저도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오늘 오후에 싱가포르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잡혀 있어요. 이번 투자가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몇 달을 공들인 일이에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버리는 느낌이었다. 회사의 미래, 투자. 그런 단어들이 아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평생을 바쳐 가르치고 키워온 아들이 지금 내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은 결정타를 날렸다.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시지 않지만 이 투자 미팅은 평생에 단 한 번뿐이에요. 어머니도 분명 이해해 주실 겁니다. 이해. 아들은 죽은 어미의 이해를 멋대로 구하고 있었다. 평생을 자식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온 어머니였기에 분명 당신의 죽음마저도 아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랄 것이라 멋대로 재단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믿음이었고 내가 쌓아온 삶의 의미였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의 허상이었다. 수화기가 마루에 떨어지고 전화가 끊긴 후에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뚜뚜 하는 신호음이 그치고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절망의 소리를 머금은 침묵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내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괜찮아요, 여보, 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다. 아내의 관이 땅에 묻히기도 전에 나는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다. 나는 곁에 놓여있던 상주 명단을 집어들었다. 붓글씨로 정성껏 쓰인 이름들. 첫 번째 줄에는 내 이름, 이현수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 아들의 이름, 이진우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벼루의 먹을 갈았다. 평생을 나무를 깎고 다듬어온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붓의 먹을 듬뿍 묻혀 아들의 이름 위에 두 줄을 그었다. 검은 먹물이 흰 종이 위로 스며들며 아들의 이름을 지워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삭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아들을, 내 삶의 일부를 도려내는 의식이었다. 그날 나는 아내와 함께 내 아들도 잃었다. 장례는 끝났다. 며칠간 집을 채웠던 사람들의 온기와 낯선 구두 소리, 나직한 위로의 말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은주가 떠난 빈자리는 이제야 비로소 제 크기를 드러내며 나를 짓눌렀다. 텅 빈 집은 거대한 공명상자 같아서 나의 작은 한숨 소리마저도 벽에 부딪혀 슬픔의 메아리로 되돌아왔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억지로 붙잡고 있던 정신이 안개가 거치듯 사라지고 나는 속수무책으로 거대한 슬픔의 파도에 휩쓸렸다. 나는 더 이상 대청마루에 앉아있을 수 없었다. 아내의 손길이 닿은 모든 물건이 말을 걸어왔다.
그녀가 술을 놓던 반짓고리, 읽다만 책상 위의 책, 창게 놓인 난초 화분까지도 모든 것이 그녀의 부재를 아우성치고 있었다. 나는 도망치듯 뒷마당에 있는 공방으로 향했다. 육중한 미닫이 문을 열자 익숙한 나무 냄새와 송진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었다. 이곳은 나의 세계이자 나의 도피처였다. 수십 년간 내 손때가 묻은 연장들이 벽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대패, 톱, 끌, 조각칼, 그것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나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오랜 친구들이었다. 공방 한쪽에는 다음 작업을 기다리는 나무들이 쌓여 있었다. 오동나무, 은행나무, 그리고 먹감나무. 나는 그 중에서 결이 아름다운 먹감나무 판재 하나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렸다. 먹감나무는 감나무가 오래되면 속에 검은 먹물이 든 것처럼 무늬가 생겨나는 나무다. 희고 고운 속살의 먹으로 그림을 그린 듯한 그 무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림과 같아서 나는 이 나무를 아꼈다. 무엇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저 손을 움직이고 싶었다. 나는 대패를 잡았다. 잘 벼려진 대패날이 나무 표면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슥, 슥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얇은 대패밥이 종이처럼 말려 올라왔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심하게 나무를 밀었다. 반복되는 육체의 노동은 복잡한 머릿속을 비워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대패밥이 수북이 쌓여갈수록 거칠었던 나무 표면은 점차 매끄러운 속살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속살 위로 잊고 있던 기억의 결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공방은 언제나 은주의 찻잔이 머무는 곳이었다. 내가 작업에 몰두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면 그녀는 소리 없이 들어와 작업대 한쪽에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놓고 가곤 했다. 그녀의 손은 정원을 가꾸고 집안일을 하느라 늘 조금 거칠었지만 내 어깨를 두드리는 그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다. 그녀는 내 작업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법이 없었다. 그저 완성된 소반을 가만히 쓸어보며 참 곱네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나의 모든 수고와 고집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나는 문득 그녀에게 처음으로 만들어주었던 소반을 떠올렸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가난한 목수에게 시집아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다. 나는 가장 좋은 은행나무를 골라 며칠 밤낮으로 깎고 다듬어 12모서리를 가진 12각반을 만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솜씨도 서툴고 투박하기 짝이 없는 물건이었지만 은주는 그것을 받아들고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서툰 솜씨로 만든 그 소반 위에 저녁상을 차려내왔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웃었다. 그 소반은 지금도 안방 한쪽에 놓여 있다. 세월의 흔적으로 닳고 긁힌 자국이 가득하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다. 그랬다. 우리의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나무를 깎고 밥을 짓고 정원을 가꾸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행복을 쌓아 올린 세월이었다. 진우가 태어나면서 그 행복은 더욱 커졌다. 톱밥 날리는 공방을 제 놀이터 삼아 돌아다니던 아이. 고사리 손으로 내게 망치를 건네주던 아이. 내 등 뒤에 엎여 나무 냄새를 맡으며 잠이 들던 아이. 그 아이가 내 세상의 전부였다. 나는 진우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다. 밤을 새워 주문받은 가구를 만들었고 아내는 삭바느질로 돈을 보탰다. 우리는 진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 애썼다.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리고 최고의 교육. 아들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명문대에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몇 년 후 자신의 사업을 하겠다며 독립을 선언했다. 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내 아들이 나와는 다른 세상에서 더 크고 멋진 꿈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아들과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들은 점점 더 바빠졌고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명절이나 생일에도 겨우 얼굴만 비추고는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돌아가기 일쑤였다. 전화 통화는 항상 용건만 간단히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가 하는 일에 대해 물어봐도 그는 아버지께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며 웃어넘기곤 했다. 나는 그저 아들이 사는 세상이 너무 바쁘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 같은 늙은 부모의 소소한 일상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라고 애써 나 자신을 위로했다. 은주도 내 앞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쓸쓸한 그늘을 나는 모를 리 없었다. 며칠간의 노동으로 공방 바닥에는 대패밥이 눈처럼 쌓였다. 나는 잠시 일을 멈추고 집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일을 해야 했다.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 그것은 그녀와의 완전한 이별을 준비하는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안방 서랍장을 열었다. 그녀가 아끼던 옷가지, 손때 묻은 돋보기, 빛바랜 사진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낡은 가죽 표지에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아내에게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나는 모르고 있었다. 남의 비밀을 훔쳐보는 것만 같아 망설여졌지만 그녀의 마지막 흔적을 따라가고픈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은 진우가 대학에 합격한 날이었다. 우리 진우가 합격 통지서를 받아왔다. 내 아들이지만 정말 장하다. 이 다음에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될까. 가슴이 벅차잠을 이룰 수가 없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아내의 글씨를 따라가며 나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일기장은 온통 아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로 가득했다. 진우의 첫 월급날, 진우의 승진, 진우가 처음으로 사준 내복 선물. 그녀는 아들과 관련된 소소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기록해 두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일기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간간히 등장하는 아들의 이야기에는 기쁨 대신 희미한 불안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을 진우는 잊은 모양이다. 전화 한 통 없는 것이 조금 서운하지만 바빠서 그러겠지. 젊을 때는 다 그런 거니까. 진우가 잠시 집에 다녀갔다. 새로 뽑았다는 외제차가 번쩍거렸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플랫폼, 알고리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만 늘어놓았다. 아들은 이제 우리와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 오늘 진우가 돈 이야기를 했다. 사업에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남편은 아들의 부탁이라면 언제나처럼 두말 없이 들어주겠지. 하지만 나는 조금 걱정이 된다. 진우의 눈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조급함과 욕심이 보인다.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마지막 장에 가까워질수록 일기는 거의 정원의 꽃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었다. 마치 아들에 대한 기대를 접고 말없는 자연에 마음을 의탁하기로 한 사람처럼 일기장을 덮는 나의 손이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바보였다. 아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해 온 나는 어리석은 아비였다. 은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홀로 아들의 변화를 가슴 아파하며 그 슬픔을 이 낡은 일기장에 묵묵히 묻어두었던 것이다. 장례식 날 아들의 그 차가운 한마디는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단단하게 굳어진 아들의 변해버린 마음 그 자체였다. 달래가 어느새 다가와 내 다리에 머리를 부볐다. 나는 녀석을 안아 올렸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의 온기가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나는 말없이 녀석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보았다. 아내가 가꾸던 작은 정원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장례식 날의 충격이 이제는 묵직하고 서늘한 슬픔으로 변해 가슴에 자리 잡았다. 이것은 단순히 장례식에 오지 않은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었다. 내 삶의 가치, 아내와 내가 평생을 지켜온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 같은 깊은 절망감이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의 남은 생은 이 거대한 상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아내의 49제가 지났다. 불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끔 절에 가던 것을 기억해 작은 절에서 조용히 제를 올렸다. 7주에 걸쳐 7번의 제를 올리는 동안 나는 아내의 영혼이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이승의 모든 시름을 잊고 평안해지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기도는 아들 진우를 향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내 마음속에서 이미 죽어버린 아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을지도. 그날 이후 진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아들은 내 삶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나는 그 침묵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이제 내게 고통일 뿐이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나는 다시 공방에서의 일에 몰두했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행위는 흩어진 내 마음을 한데 모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일하는 동안에는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나는 아내의 흔적이 담긴 집 안을 정리하고 그녀가 가꾸던 작은 정원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달래는 여전히 내 곁을 맴돌았고 녀석의 작은 온기는 서늘한 내 일상의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 궤도를 찾아가는 듯한 어느 늦가을 오후였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들어 하나둘 떨어지고 있을 때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배달이나 우편물이 오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내가 마루에서 고개를 내밀었을 때 그곳에는 한 달여 만에 보는 아들 진우가 서 있었다. 아들은 더 이상 상복 차림이 아니었다. 몸에 딱 맞는 비싼 감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 없이 말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손에는 번쩍이는 최신형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 낡은 한옥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아버지 계셨네요.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마루 위로 올라섰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한 달 사이 아들의 얼굴은 조금 수척해진 듯 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더 날카롭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 눈빛에는 어미를 잃은 슬픔이나 아비를 향한 미안함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뚜렷한 목적을 가진 자의 조급함과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전화라도 한번 드렸어야 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요. 형식적인 안부 인사였다. 나는 대답 대신 찬물을 올리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아들은 나를 따라 들어오지 않고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서서 집 안을 꼼꼼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마치 처음 와본 집을 구경하는 사람처럼, 아니, 물건을 감정하는 감정평가사처럼 그의 눈빛이 기둥과 석가래, 창살과 마루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나는 마치 내 살같이 벗겨지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 나는 찻상을 들고 나왔다. 아들은 내가 맞은편에 앉자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 온 태블릿 PC에 전원을 켰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아버지의 노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말없이 찻잔에 차를 따랐다. 아들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태블릿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우리 집의 위성사진과 함께 주변 지역의 지도가 떴다. 그 위로 알아들을 수 없는 각종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아버지, 이 집은 단순한 한옥이 아니에요. 이건 황금 자산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흥분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능숙한 사업가처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제가 개발하고 있는 AI 부동산 플랫폼의 핵심 기술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가치 예측입니다.
저희 AI가 분석한 결과 이 삼청동 일대는 향후 5년 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일 지역으로 예측됐어요. 특히 우리 집이 위치한 이 자리는 주변 관광 상권과 북촌 한옥마을을 잇는 핵심 요지입니다. 상업적 개발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뜻이죠. 아들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해서 설명했다. 재개발 시 예상 수익, 용적률과 건폐율, 평당 시세, 그의 입에서는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생경한 단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가 하는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고통스럽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을 가꾸고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의 업을 이어온 이 집을 한낱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하고 있었다. 내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것일까? 아들은 더욱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집과 공방을 파는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시세로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이면 아버지는 더 이상 낡고 불편한 이 한옥에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설 좋은 최신식 실버타운으로 옮기셔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친구분들 사귀기도 좋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표정을 살폈다. 그리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제 사업에 투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초기 투자자가 되시는 겁니다. 제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론칭하면 이 집을 판 돈의 몇십 배, 몇백 배로 불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부자 모두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요. 미래. 아들은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미래 속에 내가 아내와 함께 싸운 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진우의 키를 재주던 저 대들보, 은주가 된장찌개를 끓이던 부엌, 진우의 첫걸음마를 떼었던 저 툇마루. 이 모든 기억이 아들의 계획 속에서는 그저 개발가치라는 차가운 단어로 대체될 뿐이었다. 나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아들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 계획을 실현시켜줄 투자자를 설득하러 온 것이었다. 그의 눈에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저 황금 자산을 소유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아들은 아마 어머니도 이 계획을 찬성했을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이려 했을 것이다. 장례식 날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는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 대답을 기다렸다. 어떠세요? 아버지, 정말 괜찮은 생각이죠.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달그락 하는 작은 소리가 대청마루의 정적을 갈랐다. 나는 내 평생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을 담아 아주 나직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나카지오라.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했다. 네, 뭐라고요? 아버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다. 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태블릿 PC를 치우며 다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란 말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고심해서 세운 계획인데 내 놈을 위한 계획이겠지.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 여미의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이 집을 팔아넘길 궁리나 하는 놈이 내 아들일 리가 없다. 아버지, 느가라.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평생을 목수일로 다져진 내 몸은 비록 늙었지만 외소한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산처럼 느껴질 터였다. 나의 단호한 기세에 눌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실망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합리적인 아버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거칠게 태블릿 PC를 집어들고 마루를 내려갔다. 잠시 후 골목 밖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갈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그렇게 떠났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전의 외로움과는 다른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것은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상실감이었다. 내 평생의 자부심이자 희망이었던 아들. 그 아들이 오늘 내 눈앞에서 완전히 죽어버렸다. 나는 대청마루 기둥에 기댔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왔다. 우리 관계에 생긴 첫 번째 균열. 아니, 이것은 균열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관계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흉측한 속을 드러낸 것뿐이었다. 진우가 폭풍처럼 다녀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다. 아들의 분노 어린 목소리와 거친 발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나는 한참 동안이나 아들이 서 있던 그 자리를, 그가 황금 자산이라 불렀던 이 집의 대청마루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는 허탈함과 깊은 슬픔으로 채워졌다. 아들은 이 집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지만 내게 이 집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아내와의 시간 그 자체였다. 아들의 시선에 짓밟힌 기억들을, 아내의 흔적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의 옷장을 열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아들의 더러운 욕심이 스며들기 전에 이 집을 다시 아내의 향기로, 우리의 추억으로 채워야만 했다.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은 내 살점을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녀가 즐겨 입던 연보라색 한복을 손에 들자 봄날 함께 꽃구경을 갔던 날에 아내가 떠올랐다. 옷가지 하나하나에 아내의 재치와 우리의 시간이 배어 있었다. 나는 옷들을 차곡차곡 접어 상자에 담았다. 이 옷들은 필요한 이들에게 보내질 터였다. 아내는 언제나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으니 그것이 그녀의 뜻이리라. 옷장 아래 작은 오동나무 함을 열었다. 그곳에는 아내의 소소한 보물들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주고받았던 빛바랜 편지, 진우의 전일을 담은 작은 비단 주머니, 낡은 앨범에 끼워진 흑백 사진들. 사진 속에서 우리는 풋풋한 청춘의 모습으로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다. 이 작은 함 속에 담긴 것들이야말로 우리 부부의 진짜 자산이었다. 아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나는 밤늦도록 아내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그러다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낯선 스케치북 한 권을 발견했다. 아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스케치북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다. 그녀는 정원의 꽃들을 그리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곤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펼쳤다. 첫 장에는 수줍게 피어난 데이지가, 다음 장에는 소담스러운 국화가 연필선으로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전문적인 솜씨는 아니었지만 대상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 느껴지는 그림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치 아내와 함께 우리의 작은 정원을 산책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나의 손가락이 우뚝 멈추었다. 그곳에는 다른 그림들과는 사뭇 다른 미완성의 스케치 한 장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분명 소반의 도안이었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연꽃 모양의 상판, 날렵하게 뻗은 호족 후츠 모양의 다리, 한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균형과 기품을 지닌 디자인이었다. 그리고 내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은 상판 위에 연필로 희미하게 그려진 문양이었다. 그것은 펜지꽃이었다. 아내가 정원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꽃. 스케치 아래에는 아내의 단정한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현수 씨에게 우리의 정원을 닮은 소반.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나에게 보내는 아내의 마지막 편지이자 마지막 소원이었다. 펜지꽃의 꽃말은 나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했던가? 아내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일까? 그래서 자신이 떠난 후에도 나를 위로해 줄 무언가를, 우리의 사랑과 삶이 담긴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던 것일까? 나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들을 향한 분노와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차갑게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아내의 따뜻한 마지막 선물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미안했다. 아내의 깊은 마음을 이제야 알아차린 것이 너무나 미안했다. 진우는 이 집을 팔아 돈으로 바꾸려 했다.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고 그 위에 자신의 미래를 세우려 했다. 하지만 은주는 달랐다. 그녀는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남기려 했다. 이 작은 스케치 안에 아들의 계획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원한 가치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거나 아들을 원망하며 남은 생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소반을 완성해야 한다. 아내의 마지막 꿈을, 우리의 정원을 닮은 이 소반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아내에게 바치는 마지막 사랑의 증표가 될 것이다. 나아가 나는 결심했다. 나의 유산은, 그리고 은주와 나의 유산은 결코 진우 같은 녀석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삶이 담긴 이 집과 공방, 내 평생의 기술과 정신은 돈의 가치밖에 모르는 자에게 넘어갈 수 없다. 이 유산은 아내의 마지막 소원처럼 아름다운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새로운 목적이 생기자 마음에 잔잔하지만 강한 힘이 차올랐다. 나는 더 이상 길 잃은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내 아내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야 할 장인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스케치북을 들고 공방으로 향했다. 공방의 공기는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닌 나의 소명을 실현할 신성한 공간이었다. 나는 쌓아둔 목재들 중에서 가장 결이 곱고 색이 맑은 피나무 판재를 골랐다. 피나무는 재질이 부드럽고 치밀하여 섬세한 조각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나무다. 나는 아내의 스케치를 작업대 위에 펼쳐놓고 먹줄을 튕겨 나무 위에 선을 그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톱을 들었다. 슥싹슥싹 나무가 잘려나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파괴의 소리가 아닌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나는 아내의 그림을 따라 연꽃 모양으로 상판을 오려냈다. 그리고 끌을 들어 펜지꽃 문양을 새기기 시작했다. 한 번의 끌질, 또 한 번의 끌질. 내 손끝에서 나무 부스러기가 피어날 때마다 아내의 미소가, 우리의 정원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나무 위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이것은 나의 일이자 아내와 나의 공동 작업이었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마지막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나의 새로운 삶도 시작될 것이다. 아들이 부수려 했던 나의 세계를 나는 내 손으로 다시, 그리고 더 단단하게 세워 올릴 것이다.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 담긴 소반을 만들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다. 나는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마치 아내와 함께 있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행위는 더 이상 슬픔을 잊기 위한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를 추억하고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며 나의 남은 삶의 의미를 바로 세우는 신성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소반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아내의 유산을, 우리의 삶이 담긴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단단하고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아들의 탐욕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울타리를 쳐야만 했다. 며칠을 고심한 끝에 나는 내 평생의 벗이자 변호사인 김영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일세, 현수, 오, 이게 누구신가? 잘 지내나 자네 목소리 듣기 힘드네. 그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민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쾌활했다. 우리는 50년 지기 친구였다. 내가 묵묵히 나무를 깎는 외길을 걸어올 때 그는 법이라는 또 다른 외길을 걸어온 사람이었다.
은주 일은 상심이 크겠네. 진작 찾아가 보지 못해 미안하네. 아닐세, 마음만으로도 고맙네. 다름이 아니라 자네에게 상의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네. 내 유언장을 변경해야겠어. 영민은 잠시 말이 없었다. 아마도 내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섣부른 결정을 내리려는 것이라 짐작했으리라. 알겠네. 언제든 편할 때 사무실로 한번 나오게. 차 한잔하며 천천히 이야기나 나누세. 다음 날 나는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다. 내 작업복이 아닌 아내가 명절 때 입으라며 지어준 옥색 두루마기를 꺼내 입었다. 오늘 내가 하려는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일이었기에 그에 걸맞은 예의를 갖추고 싶었다. 영민의 법률사무소는 복잡한 강남이 아닌 옛 정취가 남아있는 인사동 골목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친구의 성격을 닮아 고즈넉하고 단정했다. 벽에는 묵향이 밴 서예 족자가 걸려 있었고 창계는 작은 풍란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다. 영민은 나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맞아주며 직접 끓인 대추차를 내왔다. 몸은 좀 어떤가? 안색이 많이 상했네. 세월 앞에 장사 있나? 그럭저럭 버티고 있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시며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찻잔이 거의 비워질 무렵 영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 유언장이라니 갑자기 어쩐 일인가? 진우 문제인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장례식 날 있었던 일과 며칠 전 진우가 다녀가서 했던 말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이 집을 황금 자산이라 부르며 팔아치울 계획을 열변하던 아들의 모습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민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정말 실망스럽군. 은주가 살아있을 때 진우 걱정을 그리 하더니만 그래서 결심했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네. 그리고 내 유언장에서 아들 이진우의 이름은 완전히 지울 걸세. 영민은 화들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친구에 대한 걱정과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우려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현수,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전 재산을 진우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건 너무 극단적인 결정일세. 지금 자네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아들에 대한 분노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아닐세. 영민, 나는 내 평생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무언가를 결정해 본 적이 없네. 나는 품속에서 아내의 스케치북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펜지꽃이 그려진 소반도안과 그 아래 적힌 아내의 글씨를. 이게 내 아내가 내게 남긴 진짜 유산일세. 그리고 나는 이 유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진우는 유산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 그 녀석에게 재산은 그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런 녀석에게 내 평생의 업과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넘겨줄 수는 없네. 나는 영민에게 나의 계획을 설명했다. 아내의 이름인 최은주를 딴 문화유산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이 집과 공방, 그리고 나의 모든 작품을 그 재단에 기부하여 나처럼 묵묵히 전통을 이어가려는 젊은 장인들을 후원하고 싶다고 했다. 이곳이 더 이상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을 보존하고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의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들으며 영민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걱정의 빛이 사라지고 친구를 향한 존경과 감탄의 빛이 그 자리를 채웠다. 알겠네. 자네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힘껏 돕겠네. 은주가 하늘에서 참으로 자랑스러워하겠군. 그날 이후 우리는 재단 설립과 유언장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갔다. 공익재단 법인을 설립하고 나의 모든 재산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신탁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는 날이 왔다. 영민이 내민 유언장 서류는 묵직했다. 나는 한자 한자 내용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본인 이현수의 모든 재산은 재단법인 최은주 문화유산에 기부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항. 아들 이진우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아니한다. 모든 확인이 끝나고 서명의 순간이 왔다. 영민은 묵직한 노소의 인주함과 나의 인감을 내 앞에 놓았다. 내가 20살 때 내 손으로 직접 파서 만든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목도장이었다. 나는 인감을 들어 붉은 인주에 찍었다. 선명한 붉은색이 도장면에 고르게 묻어났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유언장 서류에 내 이름 옆에 망설임 없이 인감을 눌렀다. 꾹 하고 누르는 순간 종이 위로 붉은 원이 선명하게 피어났다. 그 붉은색의 무게가 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것은 내 아들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낙인이자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고 나의 유산을 바로 세우겠다는 굳은 맹세의 증표였다. 수십 년간 나를 짓누르던 아들을 위한 삶이라는 굴레가 그 인주 자국과 함께 깨끗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비로소 온전한 나, 이현수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을 때 인사동 거리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가벼워진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도 아들에 대한 원망도 없었다. 내게는 이제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아내의 소반을 완성하고 우리의 유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일. 공방으로 돌아온 나는 망설임 없이 작업대 앞에 섰다. 아직 형태만 겨우 잡힌 연꽃 모양의 상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조각칼을 들었다. 이제부터 이 나무 위에 새겨질 것은 단순한 펜지꽃 문양이 아닐 터였다. 그것은 나의 남은 삶이자 아내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며 세상에 전하는 나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법률사무소를 다녀온 후 내 일상은 전과 같으면서도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여전히 동이 트면 일어나 공방으로 향했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달래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맞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텅 빈 호수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완성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그리고 우리의 유산을 지켜냈다는 단단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펜지꽃 소반 작업에 온전히 몰두했다. 끌과 조각칼이 나무 위를 스칠 때마다 겹겹의 꽃잎이 섬세하게 피어났다. 그것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나는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작업을 할수록 마음이 맑아지고 영혼이 정화되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들의 존재를 거의 잊고 지냈다. 그는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내가 잊으려 해도 세상은 그를 잊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변화의 첫 번째 조짐은 동네 떡집 박 사장에게서 시작되었다. 박 사장은 이 동네에서만 40년 넘게 떡을 만들어 온 터줏대감이었고 은주와는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낸 사이였다. 그녀는 종종 떡을 한 접시 들고 와 내 작업실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곤 했다. 그날도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쑥개떡을 들고 찾아왔다. 어르신 작업하시다 출출하실 때 드세요. 방금 만든 거예요. 고맙습니다. 박 사장. 늘 신세만 지는군요. 신세는요, 그나저나 요즘 진우는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전에는 그래도 가끔 차 타고 휙 지나가는 거라도 봤는데 나는 대답 없이 떡만 베어 물었다. 박 사장은 내 표정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어르신, 제가 괜한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요. 소문이라니요. 그게 진우가 그 애 어미 장례식에도 안 왔다고. 그 중요한 날에 회사 회의에 갔다는 말이 있던데. 설마 사실은 아니죠. 나는 썼다. 입안의 쑥개떡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내 침묵은 그 어떤 확답보다도 더 큰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박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내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작고 조용한 동네에 던져진 돌멩이는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키며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다. 삼청동과 인사동 일대의 예술가와 장인들의 세계는 겉보기보다 훨씬 더 좁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한 다리만 건너면 모두가 서로의 사정을 훤히 아는 곳이었다. 불효부샤오. 이 세계에서 그것은 실력의 부재보다 더 큰 결함이자 용서받기 힘든 주홍글씨였다. 며칠 후 오랜 친구이자 나전칠기 장인인 민 선생이 내 공방을 찾아왔다. 그는 최근에 열렸던 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진우를 보았다고 했다. 자네 아들 아주 번듯하게 컸더군.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인공지능 부동산 플랫폼인가를 발표하는데 아주 똑부러지게 잘하더군. 민 선생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런데 말이야, 발표 내용이 좀 귀에 거슬렸네. 오래된 한옥이나 낡은 상가 같은 것들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투자 가치를 매긴다는 이야기인데. 글쎄, 우리 같은 장인들 눈에는 평생의 업이 깃든 공간이 그 친구 눈에는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이는 것 같아 씁쓸했네. 나는 민 선생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듯했다. 그날 이후 진우에 대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어머니 장례식보다 투자 미팅이 더 중요했던 아들. 아비가 평생을 바친 유산을 팔아 치우려 했던 아들.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조금씩 살이 붙었지만 그 핵심적인 진실은 변하지 않았다. 진우가 겪게 될 후폭풍을 나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내 작업에만 몰두할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의 인과응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냉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진우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박 사장과 민 선생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다. 진우의 플랫폼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한 건설사의 노회장이 갑자기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고 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이었지만 뒷이야기는 달랐다. 평소 전통과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던 그 회장이 진우에 대한 소문을 듣고 크게 노하여 근본도 없는 녀석과는 상종 못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진우의 아내, 그러니까 나의 며느리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그녀는 사교계에 속해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낙으로 삼던 아이였다. 은주의 친구이자 한 문화재단의 이사장인 분의 사모님이 주최하는 자선 바자회 명단에서 며느리의 이름이 조용히 빠졌다고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바자회에 초대받는 이들은 모두 서울의 내로라 하는 명망가들이었다. 그 작은 사건은 며느리가 속한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는 듯했다. 언론에 자신의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여러 행사에 얼굴을 비추며 인맥을 과시하려 했다. 하지만 한번 돌아서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지만 뒤에서는 그를 경멸하고 비웃었다. 그는 자신의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왜 시장에서 외면받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가치관 탓으로 그리고 고집불통 늙은 아버지 탓으로 돌렸다. 자신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는 진짜 이유를 그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 나는 그 모든 소식을 담담하게 들었다. 아들의 실패에 기쁨이나 통쾌함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저 안타깝고 서글펐다. 자신이 뿌린 씨앗을 자신이 거두는 것일 뿐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다. 나는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어느덧 소반의 편지꽃 조각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수십 송이의 편지꽃이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나무 위에서 피어났다. 마치 아내가 가꾸던 정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나는 조각을 마친 상판 위에 오칠을 하기 시작했다.
정제된 오칠액을 손뭉치에 묻혀 나무 표면에 얇게 펴 바르는 작업이었다. 오칠은 나무를 보호하고 숨어있던 나무의 결을 깊고 풍부하게 살려내는 역할을 한다. 나는 숨을 참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칠을 해나갔다. 칠이 스며들자 밋밋했던 피나무 상판 위로 펜지꽃 문양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살아있는 듯 생생했다. 바깥 세상에서 아들의 평판이 무너지고 그의 세계에 균열이 가고 있을 때 나는 이곳 나의 작은 공방에서 우리의 세계를, 아내와의 약속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나는 나의 조용한 창조 행위로 나 자신을 지켜내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마당의 감나무는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겨울 하늘을 이고 있었다. 나는 공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아내의 소바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마지막 오칠과 광택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12번의 오칠과 건조, 그리고 사포질을 반복하는 과정은 수행과도 같았다. 나는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었고 아들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비워냈다. 진우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내 삶의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별개의 존재였다. 가끔 밤늦게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아버지하고 부르다 끊어지는 전화가 걸려 오기도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난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다. 창밖에는 차가운 진눈개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막 작업을 마치고 따뜻한 물에 손을 씻고 있었다. 그때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며 누군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이 밤중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나는 마른 수건에 손을 닦으며 마당으로 나섰다. 어둠 속에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수개월 사이에 파산한 회사처럼 폭삭 늙어버린 아들, 진우였다. 나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아들은 내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몸에 딱 맞던 비싼 정장은 간데없고 때 묻은 얇은 점퍼에 낡은 면바지 차림이었다. 머리는 까치집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며칠은 좋게 깎지 않은 수염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한때 야망으로 번뜩이던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마치 길 위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잔병 같았다. 진우냐? 내 목소리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그의 텅 빈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들은 한참을 울며 횡설수설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고 믿었던 동업자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아내는 위자료로 남은 재산마저 모두 챙겨 이혼 서류를 던지고 떠나버렸다. 지금 그는 보증금도 없는 축축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지낸다고 했다. 아버지,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돈이,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모든 걸 잃고 나니 알겠어요.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었는데 제가 그걸 제 손으로 부셔버렸어요. 아들은 기어오다시피 내 발치까지 다가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저 다시 아버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시던 그런 아들이요. 제발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나는 아들의 어깨에 쌓인 진눈개비를 털어주었다. 아들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 연민이 부정 후칭이라는 이름의 지긋지긋한 미련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아들은 정말로 변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 지독한 시련이 아들을 철들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대청마루를 가리키며 아주 조용히 물었다. 진우야. 네, 아버지.
저기 저 12각반 기억하느냐? 내가 네 어미에게 처음으로 만들어준 것 말이다. 아들은 희망이 보인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그럼요.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첫 작품이잖아요.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내 어미는 그 낡은 소반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느냐? 내 질문에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당황하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는 듯 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답이 없었다. 그에게 그것은 그저 낡은 상이었을 뿐. 그 안에 담긴 아내와 나의 추억과 사랑의 언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걸 뭐라고 부르셨더라? 그 장인의 첫 작품 아니면 보물 1호. 아들이 내뱉은 대답들은 모두 틀렸다. 아내는 그 소반을 우리 행복 밥상이라 불렀다.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던 그날의 기억을 담아서. 아들은 그 소박한 행복의 언어를 기억하지 못했다. 아들은 자신의 대답이 틀렸다는 것을 내 표정에서 읽었을 것이다. 그가 애써 만들어낸 참회의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져 내렸다. 그의 눈에 다시 떠오른 것은 반성이 아닌 초조함과 분노였다.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지금 얼어 죽게 생겼는데 고작 낡은 상 이름이나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들의 본심이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줄 동아줄을 잡으러 왔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동아줄이 바로 나였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데요?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아들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애초에 아버지가 이 집만 팔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아버지의 그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그 썩은 나무 판때기들 때문에 제 인생이 전부 망가졌다고요. 아들의 악에 바친 고함이 겨울밤의 정적을 갈랐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의 불씨마저 차갑게 꺼져버렸다. 내 앞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내 삶을 망가뜨리러 온 낯선 불행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나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육중한 나무 대문을 닫았다. 빗장을 거는 쇳소리가 둔탁하고도 최종적인 마침표처럼 울려 퍼졌다. 아버지, 문 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버지. 문 밖에서 아들의 절규와 울부짖음,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등 뒤로 한 채 춥고 어두운 마루를 지나 내 공방으로 향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공방 안은 고요했다. 나는 작업대 위에 놓인 아내의 펜지꽃 소반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오칠까지 모두 마친 소반은 어두운 조명 아래서 은은하고 깊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치 수십 송이의 펜지꽃이 어둠 속에서 피어난 듯했다. 문 밖의 소음이 점점 잦아들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내 자신의 고른 숨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오늘 내 손으로 내 아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다.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것은 나의 유산을, 그리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겨울밤이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지는 따스한 봄날이었다. 나의 작은 한옥대문 앞에는 낡은 문패 대신 단정한 목판 하나가 새로 걸렸다. 내가 직접 서툰 솜씨로 새긴 목판에는 은주 소반의 집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집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아내의 이름을 딴 최은주 문화유산 재단이 설립된 후 이곳은 작은 박물관이자 젊은 장인들을 위한 작업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대청마루와 안방에는 내가 평생에 걸쳐 만든 소반들과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자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주말이면 내 작품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학생들과 예술 애호가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집안에 온기를 더했다.
나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재단에서 후원하는 첫 번째 장학생으로 뽑힌 젊은 제자 한 명을 들인 것이다. 이름은 수연이라고 했다. 25의 어린 나이였지만 나무를 대하는 눈빛과 연장을 잡는 손길에서 진심과 재능이 느껴지는 아이였다. 선생님, 대패날은 어느 정도 각도로 세워야 나무의 결이 가장 잘 살아나나요? 나무마다 다르단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과 같이 나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단다. 손끝으로, 마음으로 나는 삐걱거리는 몸을 이끌고 공방에 나가 수연에게 내가 평생을 통해 터득한 것들을 가르쳤다. 아이는 스펀지처럼 나의 가르침을 빨아들였다. 톱밥 날리는 공방에서 우리는 스승과 제자로, 때로는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나는 진우에게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이어짐의 감각을 느꼈다. 나의 기술과 정신이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충만감이었다. 진우에 대한 소식은 아주 가끔 변호사 친구인 영민을 통해 들려왔다. 아들은 서울을 떠나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지낸다고 했다. 이름도 바꾸고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멀리 있는 타인의 소식을 듣는 것처럼 무심했다. 내 마음속에서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장례를 치른 존재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아내의 첫 번째 기일이었다. 나는 그날을 위해 1년 동안 공들여온 펜지꽃 소반을 완성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지막 오칠과 광택 작업을 위해 나는 이른 아침부터 목욕제기하고 가장 아끼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나는 완성된 소반을 들고 대청마루로 나왔다. 봄 햇살이 마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1년의 시간이 깃든 소반은 깊고 그윽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12번의 오칠을 거치며 피나무 상판은 검붉은 호박처럼 투명하고 깊은 색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래 아내가 그렸던 펜지꽃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피어 있었다. 마지막 광택 작업은 기계가 아닌 오직 나의 손으로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나는 부드러운 천에 동백기름을 묻혀 소반의 표면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원을 그리고 또 원을 그렸다. 내 손바닥의 온기가 오칠 표면에 전해지며 잠자고 있던 빛이 서서히 깨어났다. 나는 소반을 닦으며 아내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은주, 보고 있소. 당신이 나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숙제를 내가 이렇게 끝마쳤소. 우리의 정원을 닮은 소반, 당신이 원했던 것이 이런 모습이었소. 대답은 없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소반의 표면이 점점 더 맑아지며 거울처럼 내 얼굴을 비추었다. 주름지고 늙은 내 얼굴 위로 아내의 환한 미소가 겹쳐지는 듯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랑이 이 작은 소반 안에서 영원히 숨쉬고 있었다. 한참 동안 소반을 닦고 있을 때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이는 완성된 소반을 보더니 숨을 죽이며 감탄했다. 선생님,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아이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작업을 모두 마친 나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완성된 소반은 봄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달래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와 내 무릎 위로 뛰어올라 몸을 둥글게 말았다. 나는 녀석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공방 안에서는 수연이가 자신의 작은 나무 조각을 사포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사각, 사각. 그 소리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음악처럼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내가 가꾸던 정원에서는 봄꽃 향기가 불어왔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맑은 소리를 냈다. 시끄럽던 세상은 멀어지고 내 주위에는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유산은 아내의 이름으로 세상에 남아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 숨 쉴 것이다. 나의 기술은 나를 존경하는 제자에게 이어져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나갈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낸 것이었다. 나는 내 아내와의 약속을,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괜찮소. 은주, 나도, 당신도. 무릎 위에서 잠든 달래의 고른 숨소리를 느끼며 나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그것은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봄날이었다.